아유, 어머니. 제가 뭐 나쁜 뜻으로 그래요? 요즘 세상에 진명에 하나 안 돌려놓고 계시다가 나중에 세금으로 다 뺏기면 그게 다 아들 손해라니까요? 얘야, 그래도 이 집은 내 노후고 내 유일한 재산인데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다 너희 것 아니냐. 아유, 답답해. 그때 되면 늦는다니까요? 어머니, 요새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도장 찍으세요. 이건 자식도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한테 미안해서라도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서울 강북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30평형 아파트 단지. 오늘도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과일보다 훨씬 더 달콤한 것을 노리는 욕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서울 아파트 한 채. 평생을 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텨 겨우 마련한 그 집을 며느리는 벌써부터 제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 집 명의를 넘기라는 압박이었죠. 참,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친정엄마 생신인데 축의금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최소 50만 원은 하셔야 창피 안 당하실 거예요. 우리 친정 쪽 어르신들이 다들 그 정도는 하시거든요. 박순덕 여사. 72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찾아올 때마다 진명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게 안 되면 이것저것 돈을 요구했습니다. 명절 보너스, 생일 용돈, 손자 학원비, 며느리 친정집 경조사비. 끝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윤희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왔었습니다. 어머, 윤희야, 또 왔니?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네. 아이고, 어머니,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니까 제가 대신 챙기는 거죠. 자, 이거 백화점에서 산 샤인머스켓이에요. 한 송이에 5만 원짜리. 그렇게 비싼 걸 괜히 돈 쓰지 말고. 에이, 뭘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 정도야 당연하죠. 그나저나 어머니, 요즘 또 그 이상한 문자 오죠?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해요. 요새 노인분들 타깃으로 집 뺏어가는 사기꾼들 엄청 많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윤희는 과일을 정성스럽게 씻으며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느끼는 묘한 불편함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난 괜찮아. 그런 문자 오면 바로 지우고. 그때 윤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진명의 이야기로 바뀌었죠. 아유, 어머니, 제가 뭐 나쁜 뜻으로 그래요? 요즘 세상에 진명에 하나 안 돌려놓고 계시다가 나중에 세금으로 다 뺏기면 그게 다 아들 손해라니까요? 윤희야, 그 얘기 또 하는구나.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어머니, 이 집 살 때 우리 그이가 보탠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아니,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 타서 어머니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효도고 그것도 집값에 보탠 거라고 생각하셔야죠. 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효자 코스프레를 하던 며느리의 가면 뒤로 진짜 본색이 슬금슬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이 집은 내 노후고 내 유일한 재산인데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다 너희 것 아니냐. 아유, 답답해. 그때 되면 늦는다니까요? 어제도 아들 이름 헷갈리셨다면서요?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도장 찍으세요. 이건 자식도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한테 미안해서라도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박 여사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시장 바닥의 흔적이 박혀 있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21살의 아들을 낳고 그해 겨울부터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겨우 생활비를 벌어왔죠. 그래서 박 여사가 나섰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다듬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내가 벌어야 아들 대학 보내지. 내가 악착같이 벌어야 우리 아들 사람 구실하지. 그렇게 보낸 세월이 50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추석에도 설날에도 시장은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버텼을 즈음 마침내 박 여사가 60살이 되던 해 강북의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30평형 아파트, 온전히 박 여사 명의였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우리 집 생겼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당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이제 좀 쉬어요. 우리 이제 전세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산 지 3년 만에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병원에서 석 달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여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윤희.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드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부동산 관련 공부를 좀 했는데요. 증여세가 정말 무서운 거 아세요? 지금 이 집 시세가 얼마죠? 7억? 아니, 요즘 재개발 프리미엄 붙어서 8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구나. 어머니, 8억짜리 집을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2억 가까이 나와요. 2억. 그걸 우리가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 그이 월급이 얼마인데 2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렇게나 많이 나오나? 여기 봐요. 제가 세무사한테 미리 상담받아 왔어요. 지금 증여하면 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1억 5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요. 요즘 똑똑한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해요. 시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명예 정리해 놓는 거예요. 윤희는 인쇄한 서류들을 박 여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럴듯한 세금 계산서, 부동산 시세표, 증여세 절세 방법. 모두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희야, 이 집을 너희한테 넘기면 난 뭘 믿고 살아. 어머니가 우리를 못 믿으세요? 아들이 어머니를 버릴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지금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전 진심으로 어머니 걱정돼서 이러는 건데 나중에 아들이 세금 폭탄 맞아서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건데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시고 저를 의심만 하시네요. 아휴, 섭섭해서 어떡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박 여사를 압박했습니다. 박 여사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며느리 말이 맞는 건가? 알았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정말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최고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세금은 시간 지날수록 더 올라가요. 며느리가 떠난 후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말 집을 넘겨줘야 하는 걸까? 아들은 요즘 며느리 눈치만 보고 며느리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집을 탐냅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이 집을 정말 넘겨줘야 하나. 하지만 손자도 있고 아들한테 세금 부담 주는 것도 미안하고.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윤희가 또 갔다 왔다며? 그래. 과일 사들고 왔더구나. 엄마, 윤희가 진명의 이야기 또 꺼냈지? 엄마, 미안한데 윤희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 상속세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 나도 알아봤는데. 민수야, 너마저. 엄마, 오해하지 마. 나도 엄마 입장은 이해해. 근데 윤희가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도 매일 그 얘기만 하고.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일 뿐이었죠. 박 여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며느리 윤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응? 아침? 아침 먹었는데. 어머니, 아직 안 드셨잖아요. 자, 여기 앉으세요. 그래? 내가 깜빡했나? 요새 자꾸 깜빡깜빡해서. 박 여사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겨우 10분이 지났을까? 박 여사가 다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밥은 언제 하지? 배가 고픈데.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그랬나?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윤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 하루 종일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 이름을 헷갈려하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기 일쑤였습니다. 저 아파트 우리 집 맞나? 여기가 어디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10년 넘게 사신 집이잖아요. 그래? 10년 그렇게 됐나? 그날 밤 윤희는 남편 민수에게 신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요즘 많이 흐릿해지신 것 같아. 검사 받아야 할 정도야. 오늘 보니까 밥 먹고 또 먹으려 하고 당신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 뭐? 엄마가? 그럼 병원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은 나중에 가도 돼. 지금 중요한 건, 여보,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가 정신 완전히 나가시기 전에 진명에 빨리 옮겨야 해. 나중에 정말 치매 판정 받으면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그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여보, 정신 차려. 지금 우리의 학원비도 밀린 거 알아?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평생 전세살이야. 윤희는 그날부터 완벽한 효부로 변신했습니다. 매일같이 박 여사 집을 찾아가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윤희야, 매일 이렇게 오면 피곤하잖니. 에이, 무슨 말씀을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야. 윤희는 박 여사의 발을 씻겨주고 방을 청소하고 약까지 챙겨 먹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 정말 효부 중의 효부였습니다. 어머, 박 여사 며느리 정말 효자네.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하지만 윤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도장을 받아내야 해. 빨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박 여사가 완전히 자신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윤희야, 네가 이렇게 잘해주니 고맙구나.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딸이 된 게 행운이에요.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그런데 며느리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박 여사가 낮잠을 자는 척 방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윤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어르신 상태가 이 정도면 요양원 입소가 시급합니다. 원장님, 근데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해도 집이 좁아서요. 이번 수속 밟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박 여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요양원 원장? 며느리가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물론이죠. 어르신이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가족분들이 감당하기 힘드시잖아요. 치매 환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건데. 참, 원장님.
입원시키면 보호자가 집 처분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박 여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 처분? 제가 나를 요양원에 집어넣고 집을 팔려고? 법적으로는 성년 후견인 지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어르신 상태가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으시면 재산 관리 다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어르신 입원시키시고 치매 진단서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하고요. 절차는 보호자분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박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이 여우 같은 것이 날 정신병자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원장님, 빨리 입원 수속 밟아야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모시고 오시면 바로 입소 가능합니다. 박 여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저 아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해. 며칠 후였습니다. 박 여사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인사드려요. 박 여사는 눈을 들었습니다. 윤희 뒤로 50대 여자와 30대 남자가 큰 짐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윤희 엄마예요. 윤희한테 어머님 소식 듣고 걱정돼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 여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윤희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억 못 하시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엄마랑 동생이 며칠만 머물다 간다고요. 어머니가 그때 그래 좋아하셨는데 그랬나? 어머님 기억도 가물가물하신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가 며칠만 있다가 갈게요. 며느리의 친정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아예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남동생도 큰 가방을 질질 끌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기억이 흐린 척하며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 집에 내 허락도 없이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들어와서 눌러앉다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삼겹살 냄새였습니다. 거실을 보니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박 여사네 거실 테이블에 고기를 잔뜩 펼쳐놓고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소주병도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 고기 진짜 맛있네. 윤희야, 어머님 냉장고에 이런 좋은 고기가 다 있었어? 엄마, 제가 사다 놓은 거예요. 엄마 드시라고요. 그래? 효녀다, 효녀야. 며느리 남동생도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 집 진짜 좋다. 재개발 아파트라 깨끗하고. 우리 잠깐만이라며? 한 달 정도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조용히 해. 어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뭐 어때? 저 노인네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시는데. 누나 말대로 곧 요양원 가실 거잖아. 그럼 이 집 비는 거고. 박 여사는 주방 문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산 고기를 내 면전에서 저렇게. 엄마, 그나저나 이 집 처분하면 얼마나 나와? 8억은 된대. 윤희 말로는 요양원비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래. 우와, 대박. 누나, 시어머니 만나길 진짜 잘했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멍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왜 모르는 사람들이?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박 여사는 휘청거리며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물 마실 거야. 어머니, 그건 소주예요. 물은 제가. 하지만 박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소주병을 들어 친정 식구들의 짐가방 위에 콸콸 부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꽃에 물 줘야지. 꽃이 목말라 해. 어머니, 그게 짐가방이에요. 꽃이 아니라고요. 박 여사는 멍한 표정으로 소주를 다 부어버렸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의 옷가방이 소주로 흠뻑 젖었습니다. 아이고, 내 옷들이. 윤희야, 내 시어머니 진짜 미쳤구나. 엄마, 조용히 해. 어머니가 치매라서 그러신 거야. 며느리는 박 여사를 방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여사는 갑자기 거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창가에 놓여 있던 며느리 남동생의 가방을 베란다 한쪽 구석으로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새들한테 먹이 줘야지. 어머니, 안 돼요. 그건 가방은 베란다 바닥을 몇 번 굴러가더니 지퍼가 벌어지며 안에 있던 옷가지와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아, 내 가방! 거기 노트북이 들어있었는데! 며느리 남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윤희야, 이건 아니야. 저러다 사고 나겠어. 우리 오늘은 그냥 가자. 엄마, 괜찮아. 제가 어머니 방에 모셔다 드릴게. 며느리는 박 여사를 억지로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방에 혼자 남겨진 박 여사는 문이 닫히자마자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입꼬리에 미소까지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황급히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하지만 우린 못 있겠다. 내 시어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아. 괜히 사고라도 나면 우리도 책임질 수가 없어. 엄마, 며칠만 더 있어봐. 어머니, 원래 순하신 분이야. 순해? 소주를 옷가방에 붓고 가방까지 집어던지는 게 순한 거야? 우린 집에 갈 거야. 친정 식구들이 떠나자 윤희는 이를 갈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박 여사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안방 쪽에서 나는 인기척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누군가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와 있다는 걸. 민수가 안방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뭘 찾는 걸까? 도장. 엄마 도장 어디 있지? 민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장? 내 도장을 찾는다고? 여보, 찾았어?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뒤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직 못 찾았어. 엄마가 어디 숨겨놓으신 것 같아. 빨리 찾아봐. 변호사가 내일까지 가져오래. 유언장 만들려면 도장 필요하다고. 유언장? 박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야,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나중에 아시면 당신 어머니 상태 봤잖아. 이미 치매 완전히 오셨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 유언장에 집을 우리한테 준다고만 써놓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도 없어. 하지만 엄마 몰래 도장 훔쳐서 가짜 유언장 만드는 건 가짜가 아니야. 어머니 의사를 우리가 대신 표현해드리는 거지. 어머니도 당연히 아들한테 주실 거 아냐.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박 여사는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 손에 쥐고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어미의 장롱을 뒤지며 도장을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서랍장 뒤쪽도 찾아봐. 노인네들 보통 깊숙한 데 넣어두시거든. 알았어. 민수는 계속 서랍을 뒤졌습니다. 박 여사의 속옷 서랍까지 열어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추억의 물건들, 남편과의 사진, 낡은 통장까지 모두 꺼내 뒤졌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았던 아들. 그 아들이 어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봤어. 여기까지다. 이제 내가 진짜 누군지 보여줄 때야. 그날 밤 박 여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를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윤희는 가방에 미리 준비한 서류를 넣어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저 산책 좀 하고 오실래요? 산책 어디로?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 벤치에 앉아서 햇볕 좀 쬐세요. 건강에 좋대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희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국화차예요. 어머니 눈 건강에 좋대요. 드세요. 고맙다, 윤희야. 아, 참. 어머니, 이거 잠깐 봐주세요. 제가 구청에 다녀왔는데요. 구청? 네, 어머니 이거 나라에서 주는 치매 지원금 신청서예요. 요즘 정부에서 치매 어르신들한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준대요. 50만 원?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게 신청 기간이 이번 달까지래요. 빨리 신청 안 하면 혜택 못 받으신대요. 여기 도장만 딱 찍으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돈 나와요. 윤희는 박 여사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치매 지원금 신청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증여 계약서, 집의 명의를 며느리 윤희 앞으로 완전히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작은 글씨로 증여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지만 윤희는 그 부분을 손으로 살짝 가린 채 서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여기 빨간 네모칸에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 네, 거기요. 얼른 찍으세요. 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든 손이 천천히 서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윤희는 숨도 쉬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장을 찍기 직전 박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멍했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그게 지원금 신청서라니까요. 증여자 박순덕은 수중자 최윤희에게 서울시 강북구 소재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한다. 윤희야, 이게 지원금 신청서냐? 어머니, 그게 얘야, 지원금 신청서라더니 글씨가 왜 이렇게 크냐? 그리고 치매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구청 가서 신청하는 건데 왜 집에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어?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 그럼 이것도 나를 위한 거냐? 박 여사는 며느리 앞에 서류 한 장을 탁 던졌습니다.
윤희가 서류를 집어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효도 계약서다.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넘겨주는 대신 너희 부부가 평생 지켜야 할 조건들이 적혀 있지. 내가 미리 변호사 사무실 가서 준비해 놓은 거다. 한번 읽어봐라. 매달 생활비 200만 원 입금, 명절 용돈 별도, 제사 빠지면 계약 파기. 이게 무슨... 그게 다가 아니야. 밑에 조항을 봐.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증여 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 재산세, 주택연금 상환금은 수증자가 부담한다. 주택연금? 그래, 이 집 이미 주택연금 들어가 있다. 매달 200만 원씩 받고 있지. 내가 죽을 때까지 받아 쓰고 나면 이 집은 국가가 가져가는 거야. 뭐라고요? 그럼 이 집은... 응, 네 거 아니지.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죽고 나면 너는 은행에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이랑 이자 전부 갚아야 해.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서류 맨 아래를 손가락으로 콕 짚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윤희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계약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어길 경우 본 증여 계약은 즉시 자동 취소된다. 명의는 원 소유자에게 반환되며 수증자는 위약금 1억 원을 즉시 지급한다. 윤희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너무 뭐? 박 여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왜? 내 집을 탐내는 건 안 너무하고 조건 붙이니까 너무하냐?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다시는 내 재산 탐내지 마라. 윤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박 여사가 보여준 치매 증세,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것을. 그럼 어머니가 일부러... 그래, 일부러였어. 내가 진짜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았니? 네가 내 집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걸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너를 보고 있었던 거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저를 시험한 거예요? 저를? 시험? 아니지. 확인이었어. 내가 정말 내 재산만 노리는 여우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생각하는 며느리인지. 그리고 결과는 네가 봐도 알겠지?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해라. 나는 네가 뭘 하는지 일주일 내내 보고 있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발 씻겨줄 때도 밥을 차려놓을 때도 내가 나를 보는 눈은 늘 같았지.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사람 눈이 아니더라. 이미 이 집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계산이 끝난 눈이었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웃을 때도 그 웃음이 누구를 향한 건지 다 보이더라.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지난주에 네가 다녀간 부동산. 이 집 시세 물어본 거 나 다 들었다. 윤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중개사무소 사장, 나랑 오래 안 사이다. 네가 거기서 무슨 말 했는지도 굳이 숨길 필요 없더라. 박 여사의 시선이 윤희를 정면으로 꽂았습니다. 요양원 상담도 마찬가지다. 입원시키면 집 처분은 보호자가 하는 거죠? 그 말 아직도 귀에 선하다. 방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네 친정 식구들 데려온 것도 다 계획이었지? 내가 정신없는 틈에 집 차지하려고. 근데
내가 미친 척해서 다 쫓아냈지. 저는 엄마, 윤희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어머니가 나를 사기꾼 취급해. 나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민수야, 너 정말 얘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었니? 저는 윤희가 증여세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증여세? 정말 몰라서 그 말을 하니? 엄마, 죄송해요. 저는 그냥 그냥 뭐? 마누라 말만 듣고 엄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지? 민수야, 너 사흘 전에 엄마 안방에서 뭐 했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도장 찾았지? 서랍 열고 장롱 뒤지고 내가 다 봤다. 엄마, 저는 윤희가 그냥 인감도장 필요하대서. 변명하지 마. 네가 결정한 거잖아. 네 와이프 말 듣고 엄마 도장 훔치러 온 거잖아. 민수야, 엄마가 이 집 없으면 나는 뭘 믿고 사냐. 연금 받아 겨우 생활하는데 그것까지 건드리려 했잖아. 어머니, 저희가 모실 거예요. 생활비도 드릴 거고요. 모신다고? 지난 1년 동안 용돈 한번 제대로 준 적 있니?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가져간 돈이 더 많다. 경조사비, 학원비, 내 개인 비용까지. 다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는다. 3천만 원이요? 다 적어뒀어. 날짜, 금액, 무슨 명목으로 빌려갔는지. 여기 다 있어. 한 번도 갚은 적 없지? 박 여사는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건 가족인데 그렇게 따질 거예요? 가족이면 시어머니 집 뺏으려고 해도 돼? 서류나 들이밀고 요양원까지 알아본 게 가족이 할 짓이냐? 윤희 이게 정말이야? 엄마 상태 이용해서 집 받으려고 한 거야? 여보, 나는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 가족? 당신은 우리 엄마도 가족으로 안 본 거잖아. 나는 믿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나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엄마 도장 훔치라고 시킨 거야? 민수는 그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평생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고생한 어머니를 이렇게 배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윤희,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주제에. 맞아. 나 월급 적어. 네 말대로 능력 없어. 그래도 엄마한테 이런 짓 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자.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어머니도 좀 말려주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말릴 생각 없다. 이건 내 아들이 정할 일이다.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 여사는 잠시 윤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바람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걸 남의 돈으로 이루고 싶었던 거지. 윤희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네가 편하게 살려면 누군가는 일해야 하고 누군가는 눈물 흘려야 해. 그걸 몰랐던 게 네 불행이야. 윤희는 결국 그날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들인 정성도 효부 이미지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완벽한 치매 연기에 속아 본색을 드러낸 대가였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은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윤희는 위자료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시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한 악의적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윤희가 빌려간 3천만 원을 분할 상환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석 달 후 윤희는 좁은 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기 위해 하루 10시간 식당 설거지를 하였고 월급의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카드는 연체 직전까지 갔습니다. 윤희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불빛을 바라봅니다. 한때 꿈꿨던 강북의 그 아파트 15층 전망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방, 따뜻한 보일러. 이제는 영영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남의 집을 빼앗으려던 탐욕의 끝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파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민수는 매주 토요일 찾아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제가 늦게 철들었죠?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건 없어. 알아차렸으면 된 거지. 엄마, 제가 더 열심히 벌어서 효도할게요. 그리고 이 집, 엄마가 편하게 계실 수 있게 제가 지킬게요. 그래. 박 여사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는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던 그날도 이런 색의 노을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 내 이름, 내 삶.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박 여사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킨다는 건 가지는 게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거라고. 박 여사는 오늘도 자신의 집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